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한 장의 오래된 문서가 역사 속 상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약 800년 전 몽골 제국이 남긴 행정 문서들. 그동안 이 문서들은 당연히 중국식 행정 체계를 따랐을 것이라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헌 분석 기록 연구가로 통해 글자 배열과 기록 구조, 반복되는 문양을 기준으로 분석하자 익숙한 중국식 문서의 틀은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놀랍게도 고려시대 문서와 강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왜 중국식이 아닌 고려식 기록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800년 전 문서 속에 숨겨진 그 선택의 이유와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살입니다. 국가기록연구원에서 문헌 구조 분석 연구자로 일하고 있어요. 2020년대 후반 연구원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몽골 제국 시기 행정 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몽골 제국이 지배했던 여러 지역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디지털화해서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몽골 제국 중앙정부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로 13세기 중반 행정명령서와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양했죠. 조세 징수 명령, 관리 임명 통지, 군사동원 지시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 문서들이 중국식 체계를 따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중국을 정복했고 원나라를 세웠으니까요. 중국의 행정 체계를 받아들였을 거고 문서 형식도 중국식을 따랐을 거예요.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중국식 행정 문서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서두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정형화된 표현이 길게 이어지고 정보 배열은 위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기록 흐름은 상급자에 대한 존칭과 격식을 우선하죠. 저는 몽골 문서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서를 열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서두가 짧았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표시하는 부분이 한두 줄로 끝났어요. 의례적 표현이나 격식을 갖춘 문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 곧바로 핵심 내용이 시작됐어요. 저는 처음엔 이게 번역 과정에서 생략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본 이미지를 확인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문서 자체가 그렇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두는 짧고 정보는 곧바로 시작되고 위계 중심의 배열이 아니라 내용 중심의 배열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송나라 시기 행정문서 샘플을 찾아서 비교했습니다. 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일부 자료가 있었거든요. 송나라 문서는 확실히 달랐어요. 서두가 길었고 발신자와 수신자의 직함과 지위를 상세히 나열했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예의를 갖춘 표현이 여러 줄 이어졌습니다. 몽골 문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식 체계를 따랐다면 적어도 서두의 정형화된 표현이나 위계 중심 배열은 나타나야 했어요. 하지만 몽골 문서에서는 그런 게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저는 몽골 문서들을 더 많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중앙정부 문서뿐 아니라 칸국에서 작성된 문서, 킵차크 칸국 문서, 차가타이 칸국 문서까지 찾아봤습니다. 지역은 달랐지만 기록 배열 방식은 비슷했어요. AI 시스템의 패턴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몽골 제국 전역에서 작성된 문서 100여 건을 입력하고 반복되는 구조적 문양을 추출하도록 했어요. 기록 배열 순서가 일정했어요. 발신자 표시, 수신자 표시, 핵심 내용, 수치 정보, 날짜, 서명. 이 순서가 대부분의 문서에서 반복됐습니다. 중국식처럼 위계를 우선하는 배열이 아니라 정보 전달을 우선하는 배열이었어요. 정보 구성 순서도 일정했습니다. 보고서 형식 문서를 보면 현재 상황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문제점 제시, 해결 방안, 필요 자원, 예상 결과 순서로 이어졌어요.
이 흐름이 여러 문서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문양도 있었어요. 수치를 기록할 때는 정확한 값을 먼저 쓰고 추정치나 오차 범위를 병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200석, 오차 200석 이내, 3500명, 추가 동원 가능 500명. 이런 식이었죠. 이 패턴이 지역과 상관없이 반복됐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작성된 문서나 중동에서 작성된 문서나 동유럽에서 작성된 문서나 모두 같은 배열, 순서와 정보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일관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변형이나 지역적 차이로 보기엔 반복이 너무 정확했어요. 누군가 이 구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국 전역에 퍼진 거였죠. 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중국식이 아니라는 건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출처를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온 형식일까요? 아니면 몽골 자체적으로 개발한 걸까요? 중앙아시아 지역 문서도 찾아봤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와 호라즘 왕조 시기 행정 문서였어요. 역시 달랐습니다. 형식보다 내용 중심이었고 정해진 배열 순서도 없었고 구조적 반복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대체 이 구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몽골 문서는 중국식 체계를 따르지 않았고 대신 독특한 기록 배열과 정보 구성 순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구조가 제국 전역에서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출처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동시기에 한반도에서는 어떤 문서가 작성되고 있었을까? 고려시대 행정문서요. 저는 연구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고려 문서는 제 전공 범위였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샘플이 있었습니다.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작성된 행정명령서와 보고서들이었죠. 저는 그중 몇 건을 열어서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기록 배열 순서가 비슷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수신자 표시, 핵심 내용, 수치 정보, 날짜, 서명. 몽골 문서와 거의 같은 순서였어요. 정보 구성 흐름도 비슷했습니다. 현재 상황, 문제점, 해결 방안, 필요 자원, 예상 결과. 이 순서가 고려 보고서에서도 나타났어요. 구조적 문양도 닮아 있었습니다. 수치를 기록할 때 정확한 값을 먼저 쓰고 추정치를 병기하는 방식. 몽골 문서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저는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몽골 문서의 구조, 중국식이 아닌 배열,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고려 문서와의 유사성.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이 구조는 어디선가 왔다는 것. 하지만 어디서? 왜? 어떻게?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저 질문만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몇 건의 문서만 보는 게 아니라 충분한 샘플을 확보해서 구조적 문양이 반복되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고려 문서부터 정리했어요. 12세기 초반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약 150년 동안 작성된 행정명령서와 보고서를 추출했습니다. 총 80여 건이었죠. 저는 그 문서들을 AI 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 문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록 배열 순서는 발신자 표시, 수신자 표시, 핵심 내용, 수치 정보, 날짜, 서명 순서였습니다. 12세기 초반 문서나 13세기 후반 문서나 이 순서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정보 구성 흐름도 일정했습니다. 보고서 형식 문서를 보면 현재 상황 설명이 먼저 나오고 문제점 제시, 해결 방안, 필요 자원, 예상 결과 순서로 이어졌어요. 명령서 형식 문서는 명령 내용, 실행 방법, 기한, 담당자 순서로 정리됐습니다. 구조적 문양도 반복됐어요. 수치를 기록할 때는 정확한 값을 먼저 쓰고 추정치나 오차 범위를 병기했습니다.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배열 규칙이 있었어요. 핵심 정보는 앞쪽에, 세부 정보는 뒤쪽에 배치하는 원칙이었죠. 저는 이제 몽골 문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어제 분석했던 100여 건의 문서들이에요. 고려 문서와 같은 항목으로 정리해서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기록 배열 순서가 같았어요. 발신자 표시, 수신자 표시, 핵심 내용, 수치 정보, 날짜, 서명. 고려 문서와 몽골 문서가 동일한 순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보 구성 흐름도 같았어요. 몽골 보고서는 현재 상황, 문제점, 해결 방안, 필요 자원, 예상 결과 순서로 정리됐고 명령서는 명령 내용, 실행 방법, 기한, 담당자 순서로 작성됐습니다. 고려 문서와 완전히 일치했어요. 핵심과 세부의 배치 방식도 같았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문서 앞쪽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뒤쪽에 배치하는 규칙이 몽골 문서에서도 반복됐어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한두 문서의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 문서에 걸쳐 반복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개별 문서를 세밀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고려 문서 하나와 몽골 문서 하나를 나란히 놓고 각 단락이 어떤 순서로 배치됐는지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쌍이었어요. 고려 12세기 중반 조세 보고서와 몽골 13세기 중반 조세 보고서. 두 문서는 시기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작성 지역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닮아 있었어요. 첫 단락은 현재 조세 징수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단락은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었어요. 셋째 단락은 문제 해결 방안, 넷째 단락은 추가로 필요한 자원, 마지막 단락은 예상 결과였습니다. 두 문서가 거의 같은 흐름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 번째 문서쌍을 확인했습니다. 고려 13세기 초반 군사동원 명령서와 몽골 13세기 후반 군사동원 명령서. 역시 구조가 닮아 있었어요. 동원 명령, 동원 방법, 집결 기한, 담당 관리 순서로 정보가 배치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서 쌍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서의 내용은 전부 달랐지만 정보가 정리되는 순서는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몽골 제국은 중국식 문서 체계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시 중국 문서를 불러왔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초기 행정 문서들이었어요. 구조를 다시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중국식 문서는 위계와 격식에 많은 공간을 할애했어요. 서두에 발신자와 수신자의 직함을 상세히 나열하고 존칭 표현을 여러 줄에 걸쳐 사용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까지 전체 문서의 3분의 1 정도가 의례적 표현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정보 배열도 위계 중심이었습니다. 상급자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정책이나 원칙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고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뒤쪽에 배치됐습니다. 핵심 정보를 찾으려면 문서 전체를 읽어야 했어요. 수치 기록 방식도 달랐습니다. 정확한 값보다는 대략적인 표현을 선호했어요. 약 1000여 석, 대략 3000명, 이런 식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일 문화권 안에서는 작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같은 의례를 이해하고 같은 위계 체계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로 소통하니까요. 하지만 몽골 제국은 달랐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동유럽까지, 중동에서 동아시아까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진 수많은 민족이 한 제국 안에 있었어요. 그런 제국에서 의례적 표현이 가득한 문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될 수 있었고 문화적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위계 중심 배열은
정보 전달 속도를 늦췄을 거예요. 몽골 제국이 필요로 했던 건 속도와 명확성이었을 겁니다. 광대한 영토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중국식 문서 구조는 그런 목적에 부적합했어요. 저는 다시 고려 문서를 봤습니다. 고려 문서는 달랐어요. 서두는 짧았고 핵심 정보가 앞쪽에 배치됐고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의뢰보다 내용이, 격식보다 효율이 우선됐어요. 이 구조는 행정 전달과 관리에 유리했습니다. 문서를 받은 사람은 천 몇 줄만 읽어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정보 구성 순서가 일정하니 처리 과정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수치를 명확히 기록하는 방식은 자원 관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문화나 언어를 초월할 수 있었어요. 의례적 표현이 최소화되어 있으니 번역이 쉬웠고 정보 배열이 논리적이니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필요로 했던 건 바로 이런 구조였을 겁니다. 저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한 영향이나 모방이라는 말로 충분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향이나 모방이라면 부분적인 유사성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부분은 닮고 어떤 부분은 다르고 그런 식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록 배열, 정보 구성, 핵심과 세부의 배치,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규칙, 이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영향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역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3세기 초반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많은 고려 사람이 몽골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관리와 실무자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문서 작성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요. 만약 그들이 몽골 제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면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대로 문서를 작성했다면요. 만약 그 방식이 제국의 필요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면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이름도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자료는 명확했어요. 고려 문서와 몽골 문서의 구조가 여러 문서에 걸쳐 반복적으로 닮아있다는 것. 중국식 문서는 제국 전체 운영에 부적합했다는 것. 고려식 구조는 효율적이었다는 것.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단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더 깊은 검증이 필요했어요. 시간 순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더 많은 문서를 비교하고 다른 가능성도 배제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고려 문서와 몽골 문서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구조는 닮아 있었지만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어딘가에 설명이 있을 거라는 것. 저는 다음 단계 검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 범위를 계속 넓혀왔어요. 고려 문서와 몽골 문서의 유사성이 특정 문서 몇 건에만 나타나는 우연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패턴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 샘플을 찾았어요. 고려 문서는 150건으로 늘렸고 몽골 제국 문서는 200건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역도 다양하게 포함했어요. 몽골 중앙정부, 일칸국, 킵차크 칸국, 차가타이 칸국, 원나라 초기. 시기도 13세기 초반부터 14세기 초반까지 넓혔습니다. 저는 항목별로 재검토를 시작했어요. 먼저 기록 배열 순서부터 확인했습니다. AI 시스템에 전체 문서를 입력하고 각 문서가 어떤 순서로 정보를 배치했는지 추출하도록 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고려 문서 150건 중 130여 건이 동일한 배열 순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수신자 표시, 핵심 내용, 수치 정보, 날짜, 서명, 시기와 상관없이 이 순서가 반복됐어요. 몽골 문서 200여 건 중 170여 건이 같은 순서였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작성 시기가 달라도 같은 배열이 나타났어요. 저는 정보 구성 순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형식 문서만 따로 추출해서 분석했어요. 고려 보고서는 현재 상황, 문제점, 해결 방안, 필요 자원, 예상 결과 순서로 구성됐습니다. 몽골 보고서도 똑같았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작성된 문서나 중동에서 작성된 문서나 모두 같은 흐름을 따랐습니다. 명령서 형식 문서도 확인했어요. 고려 명령서는 명령 내용, 실행 방법, 기한, 담당자 순서였습니다. 몽골 명령서도 동일했어요. 저는 구조적 문양도 재검토했습니다. 수치 기록 방식, 핵심과 세부의 배치, 문서, 압축 규칙. 모든 항목에서 유사성이 나타났어요. 이건 한두 문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시기와 지역의 문서 전반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 일치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기존 설명들은 어떨까요? 저는 먼저 중국식 문서 영향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몽골 제국이 중국의 행정 체계를 받아들였고 문서 형식도 중국식을 따랐을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식 문서는 서두가 길고 위계 중심 배열이고 의례적 표현이 많았어요. 몽골 문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식 영향설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몽골 고유 행정 양식설은 어떨까요? 혹시 몽골이 스스로 새로운 문서 체계를 개발한 건 아닐까요? 저는 몽골 제국 초기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칭기즈칸 시기 13세기 초반 문서들이었어요. 이 시기 문서는 형식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배열 순서도 제각각이었어요. 일관된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13세기 중반부터였습니다. 고려 침략 이후였어요. 몽골 고유 양식설도 시간 순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지역적 변형설은 어떨까요? 각 지역이 자기 방식대로 문서를 작성하다가 우연히 비슷해진 건 아닐까요? 저는 지역별 문서를 비교했어요.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동아시아. 모든 지역의 문서가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변형이나 우연으로 보기엔 일치도가 너무 높았어요. 지역적 변형설도 설명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존 설명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였어요. 고려 문서 구조가 몽골 제국으로 전달됐다는 것. 하지만 이 해석은 기존 역사 이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세계를 정복한 거대한 제국이었고 고려는 그 제국에 복속된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의 행정 방식이 거대한 제국 전체에 퍼졌다는 주장은 기존 역사 서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 분석이 맞다면 역사를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면 제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거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중앙아시아 지역 문서를 더 찾아봤어요. 몽골 제국 이전 시기 문서들이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 호라즘 왕조, 카라키타이. 역시 몽골 문서와는 달랐어요. 형식이 일정하지 않았고 구조적 반복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중세 문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시기 행정문서. 역시 달랐어요. 배열 순서도 다르고 정보 구성도 다르고 구조적 문양도 달랐습니다. 저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문서도 찾아봤어요. 베트남 대월국, 태국 수코타이 왕조. 모두 몽골 문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 문서만 닮아 있었어요. 저는 시간 순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고려 문서는 12세기 초반부터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몽골 제국 문서는 13세기 중반부터 같은 구조를 보였습니다. 고려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역사 기록도 다시 읽어봤어요. 13세기 초반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수많은 고려 사람이 몽골로 끌려갔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수만 명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는 관리도 있었고
실무자도 있었고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문서 작성을 담당하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몽골 제국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다면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면요? 만약 그 방식이 효율적이어서 제국 전역으로 퍼졌다면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구조적 유사성뿐이었어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름이나 기록은 없었습니다. 저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제가 발견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몽골 문서와 고려 문서의 구조적 유사성, 기존 설명들의 한계, 남은 가능성. 팀장님은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윤 씨, 이건 조심해야 할 주제예요. 결론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하지만 논문으로 쓰기 전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저는 팀장님 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분석실로 돌아와서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모은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고려 문서 150건, 몽골 문서 200여 건, 구조 비교 데이터, 시간 순서 정리, 기존 설명 검토. 모든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고려 문서와 몽골 문서의 구조적 일치. 시간 순서상 고려가 먼저. 다른 설명의 부족함. 하지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주제였어요. 역사 해석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했어요.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구조의 일치, 시간 순서, 설명의 부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커질수록 오히려 판단이 어려워졌습니다. 자료는 명확했지만 결론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멈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판단을 유보하고 더 많은 검증을 기다리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저 침묵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모은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 과정을 차근차근 점검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오류가 있을지도 몰랐고 다른 해석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고려 문서 150건, 몽골 제국 문서 210건, 총 360건의 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기록 배열 순서, 정보 구성 흐름, 핵심과 세부의 배치, 수치 기록 방식, 문서 압축 규칙, 모든 항목을 하나씩 재확인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고려 문서와 몽골 제국 문서는 구조적으로 일치했어요. 시기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저는 시간 순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고려 문서는 12세기 초반부터 일관된 구조를 보였어요. 몽골 제국 문서는 13세기 중반부터 같은 구조를 따랐습니다. 고려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다른 설명 가능성도 다시 검토했어요. 중국식 문서 영향설, 몽골 고유 양식설, 지역적 변형설. 모두 자료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 유사성을 우연이나 단순한 영향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너무 체계적이었고, 너무 광범위했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제 판단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 문서 구조가 몽골 제국 행정 체계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몽골 제국은 전쟁으로 세워졌습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동아시아.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전쟁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정복 이후에는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명령을 전달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를 임명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행정체계가 필요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몽골은 그 시스템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전쟁과 정복만 나와 있어요. 누가 승리했고 누가 복속했고 어떤 조약이 맺어졌는지. 하지만 행정 시스템을 누가 설계했는지, 문서 체계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3세기 초반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수많은 고려 사람이 몽골로 끌려갔어요. 공식 기록에는 수만 명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농민도 있었고 장인도 있었고 관리도 있었습니다. 문서 작성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몽골 제국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다면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를 운영했다면요? 그 방식이 효율적이었다면 제국 전역으로 퍼졌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려는 정치적으로 몽골에 복속된 나라였어요. 왕은 몽골 공주와 결혼했고 정치적 결정은 몽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고려가 굴복한 나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행정체계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고려 사람들이 몽골 제국 안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했다면요? 고려의 기록 방식이 제국의 운영 구조가 됐다면요? 이름으로는 몽골 제국이었지만 방식은 고려식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확정할 수는 없었어요. 구체적인 이름이나 기록은 없었으니까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퍼졌는지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남아 있었어요. 문서 배열, 정보 구성, 기록 방식, 그 모든 게 여전히 자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기억돼요. 누가 전쟁에서 이겼고, 누가 왕이 됐고, 어떤 조약이 맺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릅니다. 시스템은 조용히 작동해요. 매일 작성되는 문서, 반복되는 업무, 보이지 않는 규칙. 그런 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을 유지한 건 전쟁만이 아니었어요. 제국을 운영한 건 행정이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보고서, 전달되는 명령, 관리되는 자원. 그런 것들이 제국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고려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 연구를 논문으로 쓸지,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조심스러운 주제였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명확했어요. 고려 문서와 몽골 제국 문서의 구조적 일치. 시간 순서상 고려가 먼저. 다른 설명의 부족함.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팀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셨어요. 구조 비교표, 시간 순서, 정리, 통계 데이터.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팀장님은 한참 동안 자료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흥미롭네요. 이 정도면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이에요. 천천히 논문으로 준비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문서를 열어봤어요. 고려 문서와 몽골 문서. 서로 다른 시기, 다른 지역,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들. 하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누군가 이 구조를 만들었을 겁니다. 고려의 어느 관리, 어느 실무자가 효율적인 기록 방식을 고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 몽골 제국의 행정체계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정치적 이름은 사라졌지만 기록 방식은 살아남았습니다. 13세기 중반 몽골 제국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서가 작성됐고
정보가 정리됐고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고려식 구조였습니다. 저는 확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료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칭기즈칸, 쿠빌라이 칸, 몽골 제국. 하지만 시스템은 이름 없이 작동해요. 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를 운영한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방식은 남습니다. 고려는 정치적으로 몽골에 복속됐어요.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몽골 제국 안에 스며들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기록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책에는 전쟁과 조약만 남지만 실제로 세상을 움직인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 보이지 않는 시스템, 이름 없는 사람들의 노력.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몽골 제국을 유지한 건 정복자의 힘만이 아니었어요. 문서를 쓰고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제국 전체에 퍼졌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방식은 남아 있었다.